세상을 뒤집어 놓은 한마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옥스포드 대학 강의실에서 터진 폭탄 발언에 모든 학생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독일 청년 마르쿠스가 한국에 가서 겪은 충격적인 변화. 단 3시간 만에 배울 수 있는 한글의 비밀. 일본군에게 쫓기면서도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한글을 가르쳤던 93세 할머니의 눈물 나는 이야기.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마르쿠스가 베를린 교수 앞에서 외친 충격 고백.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인도 몰랐던 한글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25살이고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제 주변에는 여러 나라의 글자와 문자에 관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벽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문자가 담긴 아름다운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아 문자가 들어간 그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내일 할 말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면접이 있었거든요. 특별 프로그램에 합격하면 6개월 동안 한국 서울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지만 교수님께서 제 학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트북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자가 왜 특별하다고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몇 주 만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24개의 글자로 모든 가능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금발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안경 너머로 진지한 파란 눈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을 소리내어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그러니까 한국 문자를 배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알파벳만큼 좋을 리가 없어요. 서양 국가에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문자를 연구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이 문자들은 수백 년에 걸쳐 개선되어 왔어요. 이제는 완벽해졌죠. 젊은 한국 문자 체계가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전화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클라인 교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마르쿠스. 해리슨 교수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요. 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과학자니까요. 그래서 한국 문자가 정말 좋다면 모든 사람이 사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신 우리 알파벳으로 쓰인 영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였습니다. 내일 옥스포드 여행을 위해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발표 폴더와 노트북,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펜을 넣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께 왜 서양 문자가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보여드리는 게 정말 기대되고 있었어요. 서울로의 여행은 짧을 거예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 라틴 문자가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 알파벳 우월성이라는 큰 연구 논문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죠. 머릿속에서는 이미 서양 문자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동의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우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제 방을 가득 채우며 벽에 걸린 액자 속 문자들을 황금빛으로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옥스포드로 갈 거예요. 그리고 곧 한국으로 갔다가 우리의 글쓰기 방식이 최고라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해리슨 교수님의 첫마디가 제가 믿는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 여정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할 거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준비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 곧 유명해질 언어 전문가죠. 그리고 제가 옳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옥스포드 대학교의 강의실은 크고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앉을 때마다 나무 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키 큰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똑똑한 학생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정확히 2시를 가리킬 때 해리슨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는 작았지만 자신감 있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수염과 친절한 눈빛이 지혜로워 보였어요. 모두가 그의 문자 체계에 관한 책이 42개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30년간 공부한 모든 문자 체계 중에서 한국의 한글이 단연코 최고입니다. 제 펜이 멈췄어요. 제대로 들은 건가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카미유라는 프랑스 여학생은 찡그리고 있었고 일본 학생인 아유미는 속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해리슨 교수님이 칠판으로 돌아서서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보다 더 나은 문자 체계를 증명하시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분명 속임수일 거예요. 교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문자 체계를 방어할 수 있는지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라틴 문자가 한국 문자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3주 동안 저는 동급생들이 시도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미유는 라틴 문자가 138개국에서 사용되고 인터넷 콘텐츠의 7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해리슨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영어의 모든 철자, 문제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유미는 일본어 문자가 배우기 쉽다고 설명했어요. 해리슨 교수님은 과학 용어나 특별한 전문 용어를 쓸 때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그건 더 어렵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명씩 모두 시도했지만 교수님은 모든 문자 체계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로한의 산스크리트 발표가 무너진 후 제가 그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잘못됐어. 교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한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로한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는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도 포기했습니다. 낮과 밤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인간이 만든 모든 문자 체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책들이 제 주변에 쌓여 있었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체로키 문자 체계였어요. 이건 시코야라는 어떤 언어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한 남자가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단 3년 만에 한 민족 전체에게 읽는 법을 가르친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1828년에는 신문까지 발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찾았습니다. 가슴이 설렘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자 체계를 발표해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한 발표 시간을 주셨어요. 제 발표 날이 되자 시코야의 놀라운 창작물에 대해 큰 열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읽을 줄 몰랐던 체로키 사람들이 어떻게 빠르게 배웠는지 설명했어요. 그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승리한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리슨 교수님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셨어요. 오늘날 이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약 2,000명 정도요. 교실이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친절하지만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르쿠스, 문자 체계는 단순히 디자인 이상의 것이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지. 그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점령기 동안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하에 비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내면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강한 의견이 틀렸다면 어떨까? 한글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처음으로 의심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어쩌면 이 한국 문자를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알록달록한 표지판들이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표지판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글자들은 작은 상자 안에 선과 동그라미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이 낯선 모양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 문자가 그리 좋지 않다고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 더 배우려고 한국에 와 있었으니까요. 긴장감에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저를 서울대학교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들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곳마다 간판, 상점, 버스에 한국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의미로 가득 찬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방은 작지만 괜찮았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근한 미소를 지닌 젊은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에요. 룸메이트입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가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마르쿠스예요.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가 살짝 눈썹을 올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기초를 약 3시간 만에 배워요. 3시간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되풀이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시작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훈이가 한글 자모가 적힌 표를 보여주었어요. 주요 글자는 24개뿐이었어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였습니다. 각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이 만드는 모양과 닮아 있었어요. 니은이라는 글자는 혀가 입천장 위쪽에 닿는 모양처럼 생겼고 미음이라는 글자는 닫힌 입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될 무렵 저는 모든 글자를 알게 되었어요. 취침 시간이 되자 간단한 음절로 글자들을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 아이들은 올바른 철자를 배우는데 몇 년을 보내는데 저는 단 하루 만에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읽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저를 아침 식사하러 데려갔습니다. 상점의 간판을 가리켰어요. 저것은 커피숍이라고 쓰여 있네요. 천천히 한국어로 읽었습니다. 지훈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날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훈이의 스터디 그룹을 통해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들은 제 서툰 발음에도 참을성 있게 연습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쉬운 한국어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것들을 읽게 해주셨어요. 한글이 독일어와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밤에는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서양 문자가 최고라고 확신했는데 이제 증거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발밑에 땅이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저는 누구일까요? 어느 저녁 대학에서 국제학생의 밤 행사가 열렸어요. 베를린에서 온 박문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가 저와 한국 친구들을 보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독일 동포군. 한국 모험은 어떤가? 그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들의 문자는 우리 것에 비해 꽤 원시적으로 보이겠지, 그렇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표정을 감추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독일어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한글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일 거예요.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설마 농담하는 건가? 고개를 저으며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한국어 자음 기억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혀가 입 뒤쪽에서 공기를 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글자 니은도 그렸어요. 이것은 혀가 입천장 앞부분에 닿는 모습이에요.
여러 분 동안 서양 언어 전문가들이 수세기에 걸쳐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글 문자가 입 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요. 글자들이 어떻게 깔끔한 사각형으로 결합되어 음절을 만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설명했어요. 베를린에서 온 교수님은 작별 인사도 없이 일찍 떠났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존중이었어요. 제가 독일 출신이라서 또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글자와 문자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어떤 것들에 대해 저는 잘못 알고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학기 중반에 접어들 무렵 캠퍼스 전체에 노란 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우리에게 큰 프로젝트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문자 체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회복력에서 한글의 역할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편안한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실제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어요. 지훈이가 통역사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오래된 지역에 있는 노인정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건물은 작지만 깨끗했고 정원에는 노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우리는 박할머니를 만났어요. 93세의 하얀 머리를 하신 분이었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밝고 또렷했어요. 지훈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때 한국어를 배운 경험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종이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어요.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한글을 연습했지요. 일본 군인들이 오면 발로 빨리 지워버렸어요.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으로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글 글자를 그리고 나서 재빨리 지우는 동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슬프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감정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김 할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87세의 할아버지는 책으로 가득 찬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마을에 있던 비밀 야학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은 채소를 보관하던 지하 저장고였어요. 아이들은 어두워진 후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두꺼운 천으로 가렸지요. 항상 한 사람이 밖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오면 특별한 방식으로 두드려서 우리에게 경고했답니다. 모든 내용을 조심스럽게 적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문자 체계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 알파벳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무도 독일 문자를 배우기 위해 숨어야 할 필요가 없었죠. 왜 한글은 이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처벌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키려 했을까요? 일주일 후 김 교수님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대학에서 작은 언어학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실제 한국 언어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 문자에 대해 말한다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이 왔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침 내내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교수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발표 슬라이드를 설치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문자를 지켜온 노인들에게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갑자기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서 있는데 가슴속에서 공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노 교수님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영어로 계속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영어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런 다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몇 달 동안 그들의 문자 체계를 공부해 놓고 어려워지자 포기하려고 한다니요. 아니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발표 나머지 부분을 힘겹게 진행하는 동안 방 안은 매우 조용했어요. 많은 실수를 했지만 언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모두가 크게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말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표 후 그 노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러 오셨어요. 당신은 많은 외국인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군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단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거예요. 세종대왕은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옥스포드에 있는 해리슨 교수님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틀렸었어요. 그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침내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으로 밤에 빛나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틀리다는 것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고 멋진 것을 향한 문을 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면 숨이 하얀 구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훈이는 가끔 제 억양을 듣고 웃곤 했어요. 이제는 도움 없이도 상점 간판, 식당 메뉴, 간단한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제는 각자의 특별한 개성을 가진 친구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곧 드레스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 표가 이미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문자 체계에 대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교수님들과 동급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주요 아이디어가 무너진 지금 연구 논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한국 친구들이 작별만찬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는 낮은 식탁 주변의 바닥 쿠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반찬들이었습니다. 방은 따뜻하고 밝았고 천장에는 종이 등이 걸려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지훈이가 포장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천 커버가 있는 수제책이 들어 있었어요. 각 페이지에는 완벽한 한글 서예로 쓰인 한국 속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속담 아래에는 친구들이 함께 작성한 독일어 번역이 있었어요. 여기서의 시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우리 글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연설 시간이요. 누군가가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저는 일어서서 가족같이 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모나 준비 없이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문자 체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단순히 틀린 게 아니라 최악의 방식으로 틀렸던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죠. 한글은 진정한 학자가 된다는 것이 자신의 가장 강한 믿음에 도전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최고의 문자 체계는 가장 오래된 것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도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며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의 공학 기술을 자랑스러워해요. 좋은 자동차와 기계를 만들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언어의 공학자셨어요. 15세기의 현대 언어 전문가들이 수백 년 후에야 발견할 것을 만드셨습니다. 왕과 부자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 체계를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을까요? 2주 후 옥스포드에서 해리슨 교수님과 동급생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발표는 간단하게 한글이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확신했던 것에서 틀렸다는 것을 배우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이 언어를 살려낸 지하학교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논리적인 설계가 타이핑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 현대 한국의 컴퓨터와 기술 분야에서의 성공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해리슨 교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연구 논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자 체계가 사회에서 누가 권력을 가지는지, 누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지, 누가 제외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문자 체계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드레스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책들은 제가 놓아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라틴어 책 옆에 한국어 교과서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명언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 없이 소리를 내고 무지한 사람은 방해 없이 읽는다. 매일 아침 이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자부심과 판단이 아닌 경이로움과 존중으로 접근할 때 문자가 어떻게 세계관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의 여정은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진짜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건 한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 세종대왕의 꿈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글은 배움의 기쁨을 모두에게 나눈 세계 최초의 선물이었어요. 진정한 배움은 오래 믿었던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